자,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85페이지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몇 개 안 돼요. 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좀 정확하게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맨 위에 체크 포인트 보시면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은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거기다 광별해 주시고, 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는 이제 좀 이따 배우게 되겠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목적 적합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실한 표현.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뭐 시험에 어렵게 나오는 거는 없어요. 거의. 그리고 지금 이 교재 자체로 볼 때는 우리 IFRS 국제회계 기준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 좀 굉장히 그 문항에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별표 해드리고 밑줄 그어드리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쭉 정리 정도는 해주시면 돼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먼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과 이를 위한 개념들을 서술함으로써 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성이 있는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대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이제 기업이 하나 있잖아요. 자, 기업이 있으면은, 자, 여기 이제 정보 이용자는 투자자나 채권자가 되겠죠? 자, 투자자나 채권자는 이 기업에다가 뭐를 투입을 합니까? 자금을 투입을 하겠죠? 자, 돈을 투자해요. 자, 투자자는 투자를 할 거고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이 기업에서는 이들에게 자, 이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때 이 정보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제공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요구하는 정보를 우리 기업에서 이제 제공을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재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자, 이러한 개념 체계에서는 크게 목적을 세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회계 자, 기준위원회.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무제표의 작성자.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 이해관계자. 일반적인 이해관계자. 자, 이들에게 요 세 개예요. 세 개. 그래서 개념 체계는 자,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자, 우리 회계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겠죠. 자, 그래서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이 한국회계기준이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입니다. 우리는 자,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사실은 뭐 얘네들이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자, 국제회계기준이 만들어져 오면은 그거를 이제 번역해서 우리 국제회계기준으로 발표를 하는데 자, 이러한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거죠.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념체계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자, 국제회계 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이 회계 기준에서 미비된 거래, 자, 미비된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자,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이 재무제표의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이해관계자가 자, 기업회계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만들었다. 요 세 가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재 자, 85페이지에 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는 자, 목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세 개.
자, 1번 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념체계를 만들었다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거나 회계기준에서 회계기준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자, 재무지표 작성자가 자, 재무지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무지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념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이해관계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모든 이해관계자라고 그랬죠. 일반적 이해관계자가 모든 이해관계자가 되고, 자, 이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세 가지가 개념체계의 목적이에요. 자, 그거는 꼭 좀 기억하십시오. 85페이지 개념체계의 목적 1번 회계기준위원회, 2번 재무제표 작성자, 3번 모든 이해관계자. 그 내용만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3번 개념체계의 위상입니다. 자, 먼저 이 개념체계는 국제회계기준이냐? 아니에요. 자, 개념체계는 자, 요거는 회계기준이 아니다. 자,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자, 이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에 우선할 수 없다. 우선하지 못한다. 뭐가 더 우선하는 거예요? 회계기준이 우선하는 거죠.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않아요.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줄 그으세요. 개념체계는 국제회계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다.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뭡니까? 이 개념체계가 개정이 돼요. 그러면 얘가 개정된다고 해서 회계기준도 따라서 개정되는 거 아니다. 이 소리죠. 개념체계가 개정됐다고 하여 회계기준이 따라서 개정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자, 그것도 우리 문항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네 번째 보세요.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하여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다만 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회계기준이 개정되는 게 아니다. 거기까지만 밑줄 그으시면 되겠죠. 자, 기출문제. 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1번 개념체계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과 이를 위한 개념을 서술하고 있죠. 2번 개념체계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번 재무지표 작성자가 특정 거래나 사건의 회계 처리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거나 회계기준이 회계정책을 선택을 허용하는 경우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랬죠. 자, 재무제표 작성자가 자, 회계기준에서 미비된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회계기준을 선택할 때 자, 일관된 지침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있다. 자, 4번 개념체계는 국제회계기준이 아니다 그랬죠. 개념체계는 국제회계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회계기준에 우선할 수 없다. 회계기준이 더 상위 개념이죠.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개념체계는 국제회계기준은 아니고 따라서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서 우선할 수 없다. 자, 5번 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고 자동적으로 회계기준 개정되는 거 아니다. 이 정도는 꼭 좀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요거는 가다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따라서 제가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좀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앞으로 저 문제풀이 할 때 핵심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여기 기준서에서 여러분들이 꼭 내용을 이해하셔야 될 부분 그거는 프린트로 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몇 번 보고 가시면 요 개념체계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아주 가볍게 문제를
찾을 수 있는 답을 찾는 거죠.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드리는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로 최대한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 좀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번에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자, 86페이지 4번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임무. 자, 먼저 회계의 투명성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수탁 책임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효율성에 기여한다. 그 세 가지만 밑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박스는 저 뒤에서 나올 거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합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 이번에는 88페이지. 자, 먼저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자, 우리 아까 재무보고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자나 채권자에게 자, 이들이 필요한 공통적인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거다. 이랬죠? 자, 그래서 1번. 자, 먼저 맨 위에요. 밑줄 그으세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1번.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투자자나 채권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채권자. 여기서 말하는 기타 채권자는 요 채권자는 우리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거고요. 기타 채권자라고 하면은 요 기업에다가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한 거죠.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면은 외상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우리는 기타 채권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자, 현재 및 잠재적인 투자자하고 여기 투자자, 그 다음에 채권자, 자, 그 밖에 기타 채권자가 자, 우리 기업의 자금이나 자,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는 이들이 요구하는 공통적인 요구사항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재무보고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게 바로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1번. 자,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의 매수, 매도 또는 보유. 자, 무슨 말이에요? 투자자나 채권자는 우리 기업에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또는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거냐 아니면 더 투자를 할 거냐. 또 자금을 빌려준 대여자는 자, 현재 빌려준 자금을 회수할 건지 아니면 더 이 회사가 잘 돌아가요. 그러면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더 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채권자가 이 기업에다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업과 거래를 할지 이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그게 첫 번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기업의 경제적 경제적 자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행위, 의결권 또는 영향을 미치는 권리 행사. 그 얘기는 뭐야? 수탁 책임의 보고 역할을 수행한다. 자, 우리 경영자는 투자자로부터 자, 기업이 자금을 수탁받아 가지고 이 기업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영진은 이 기업의 경영진은 이들에게 자기가 수탁받은 책임을 수탁 책임의 보고 역할을도 수행한다. 그게 바로 재무보고의 목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재무보고의 목적은 투자자나 채권자, 기타 채권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진은 자, 수탁 책임을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재무보고의 목적이다. 자, 88페이지의 보고 대상.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는 보고기업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나 기타 채권자, 거기까지만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한계가 있죠. 자, 88페이지의 한계. 이 한계는 우리 그 재무보고를 한다고 해서 기업의 모든 정보를 다 100% 제공할 수는 없다. 그게 바로 한계예요. 자,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고기업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자, 밑줄 그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와 채권자들은 자신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라고 보고기업에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이 필요한 정보와의 상당 부분을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서 얻을 수밖에 없다. 자, 또한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직접 나타내기 위하여 고안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재무보고서는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제공하는 거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지는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 가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정보가 아니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셔서요. 자, 다른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쭉 남기십니다. 남겨가지고, 어디로 가시냐? 91페이지에, 자, 3항.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자, 그것만 좀 이제 잘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우선,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는, 자, 이 정보 이용자가 자,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 유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자,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정보는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는 나타내고자 하는 정보를 자, 충실하게 표현해 줘야 된다. 그래서 표현 충실성, 목적 적합성.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본적인 자,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자,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표현 충실성, 이 두 가지가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에요. 그리고 이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라고 하는데, 하부 속성에는 먼저 예측 가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인 역할, 그 다음에는 중요성. 자, 요 세 가지를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충실성. 그러면은, 자, 요거는, 완전하게 서술을 해야 돼요. 완전한 서술. 자,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관한 정보를 완전하게 서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립적인 서술을 해야 돼요. 투자자나 채권자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중립적인 서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 충실하게 되면은 오류가 생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무오류 요 세 가지를 자, 이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자,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이 있고,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에는 자, 예측가치, 그 다음에 확인 역할, 그 다음에 중요성,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성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 다시 말해서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 보고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한 거하고 이용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했을 때 차이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를 관련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측가치라는 것은 자,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정보를 이용해서 예측할 수 있어야죠. 이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예측할 수 있을 때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예측 가치와 확인 역할은 두 개가 서로 주고받아요. 다시 말하면 자, 어떤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도의 순이익이 1억이 나왔네요. 근데
금년에는 2억이 나왔어. 그럼 우리 내년도에는 얘가 작년 대비 50% 이상 수익을 얻었구나. 자, 작년에 1억인데 금년에 2억이야. 100%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한 4억 정도를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전년도와 당해연도 이익의 년치를 동시에 보고하는 이유가 요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작년에 1억, 금년엔 2억, 내년에는 4억을 예상을 했어요.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1억으로 줄었어. 그럼 이게 왜 1억으로 줄었지 하고 되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자, 이러한 예측 가치와 확인 역할은 서로 자,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시냐? 91조. 그 그림 보시면 자,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의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그 그림의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은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표현 충실성에는 완전성 그랬는데 이거는 완전한 서술, 완전한 서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완전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립적인 서술, 요거를 우리가 중립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없다면 나타내고자 한 바를 충실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 표현 충실성의 하부 속성은 완전한 서술과 중립적 서술과 오류가 없어야 한다. 무오류. 이렇게 이제 분류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면 얘네들을 도와주는 보강적인 질적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강적인 질적 특성에는 또 4개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비교 가능해야 돼요. 비교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해야 돼요. 검증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정보는 정보 이용자들이 요구할 때 제때제때 보고가 돼야 돼요. 적시성. 그 다음에 이제 이해 가능해야 한다. 자,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 정보를 자, 재무정보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을 때 자, 이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다. 우리 시험에 잘 나오겠죠? 다음 중 보강적 질적 특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서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앞다리만 따서 비검적이 자, 비검적이 이렇게 4가지는 보강적 질적 특성.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은 2가지. 첫째는 뭐예요? 목적 적합해야 한다.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표현 충실성. 자, 그렇게 2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 3가지. 예측 가치, 확인 역할, 그 다음에 중요성. 요 3가지가 자,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충실한 표현의 하부 속성에는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그 다음에 이 오류가 없어야 한다. 무오류. 뭐 오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면에서 잘못된 게 없음을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자, 나타내는 적용 절차에 오류가 없다면 오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우선 맨 91쪽으로 가세요. 자, 먼저 질적 특성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한다. 거기다가 밑줄 그시고. 자, 그 다음에는 자, 맨 밑에입니다. 밑에 그림 밑에 근본적으로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자, 요게 이제 근본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자, 더불어 재무정보는 비교 가능해야 되고 검증 가능해야 되며 적시성이 있어야 되고 이해 가능하다면 요 2개가 더 보강이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도와주는 보강적인 질적 특성이고 얘네들은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외워두셔야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얘네들을 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으시고 문항을 자꾸 이제 읽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자, 넘깁니다. 자, 92쪽. 자, 근본적인 질적 특성은, 자,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 적합성. 자, 밑줄 그세요. 재무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날 수 있어야 한다. 거기까지 밑줄 그세요. 자, 차이가 난다는 거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투자자나 채권자가 이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한 경우와 재무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했을 때 차이가 나야 된다. 그게 목적 적합한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듣고 시험을 본 거하고 저한테 강의를 듣지 않고 시험을 봤을 때 차이가 나야죠. 차이가 난다면 제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목적 적합한 강의가 되는 거죠. 저한테 강의를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점수가 똑같다. 그러면 제 강의는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게 바로 목적 적합성입니다. 자, 밑줄 긋습니다. 정보는 일부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하여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자,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이 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소리죠. 자, 개념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측가치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가치를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성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자, 중요한 정보인데도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자, 우리 더 쉽게 얘기하면은 자,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100만 원도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데서는 100만 원은 큰 돈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100만 원 단위 정도는 무시해도 그 의사결정할 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시면 보고 단위가 100만 원 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일반 기업이 그거를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게 되면 그거는 중요성에 너무나 어긋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93페이지 상단 목적 적합한 정보가 갖는 기업 특유의 속성으로서 중요성이 있다. 자, 중요성이란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 기업의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에 근거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속성, 요거를 이제 우리는 중요성이라고 한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요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자, 기출문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목적 적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여야 한다. 그렇진 않죠. 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92쪽에 들어와서 예측 가치 밑줄 긋습니다. 정보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 가치를 갖는 거다. 다만, 자, 그러나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이 소리예요. 자, 그거 밑줄 그어 주시고, 자, 잘 읽어 주시면은 바로, 자, 우리 기출문제 1번이 바로 틀렸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2번.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2번은 맞고. 자, 세 번째.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한 피드백. 자, 확인 역할을 하는 거죠. 피드백.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 정보는 확인 가치를 갖는 거고. 네 번째.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 기업의 재무 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4번도 맞고. 자, 그 다음에 5번 재무 정보의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틀렸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지 하고 되돌아가서 그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자, 예측 가치하고 확인 가치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자, 중요한 개념만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93회 하단 표현 충실성. 요 표현 충실성. 자, 밑줄 그어 주시고. 자, 표현 충실성이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많은 경우 경제적 현상의 실질과 법적 형식은 같다. 자, 만약 같지 않다면 법적 형식에 따르는 정보만 제공해서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원래 이 재무보고는요, 우리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보고는 글과 숫자로만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글과 숫자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돼요? 완전하게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자나 채권자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보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뭐 계산상의 잘못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회계 절차의 선택이나 표시에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줄 그으세요. 자, 완전한 소술. 완전한 소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정보 이용자가 자, 서술되고 있는 경제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거다. 그 다음에 중립적 소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다. 자, 어느 정보가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라. 자, 따라서 자, 94채우로 갑니다. 자, 어느 정보가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편파적이거나 편중되거나 강조되거나 경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작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완전한 소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중립성은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된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표현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신중하게 표현한다라는 얘기는 자산이 과대 계상되지 않고, 자, 또 수익이 과대 계상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거기 밑줄 긋습니다. 자산이나 수익이 자, 적게 평가되거나 부채나 비용의 과대 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보수주의예요. 자, 기업은 안전하게 이 기업의 재무 구조를 나타내야 되죠. 자, 따라서 자산이나 수익이 적게 평가되거나 부채나 비용이 과대하게 나타내지 않도록 이렇게 중립적으로 신중하게 표현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무오류라는 것은 거기 밑줄 긋습니다. 오류가 없는 소술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에 절차 사항에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따라서 표현 충실성이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정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절차의 선택에 오류가 없다라는 거. 자, 그것도 이제 몇 번 읽어보시면은 아주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본적 적용, 질적 특성의 적용 절차. 자, 먼저 박스. 경제적 현상을 식별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보가 목적 적합한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표현이 충실한지 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자, 우선 거래를 식별해서 그 거래가 목적 적합하고 그 다음에 충실하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거를 순차적으로 표시하는
하시라는 거예요. 자, 1번 경제적 현상을 식별합니다. 자, 보고기업의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정보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현상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 현상에 가장 목적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가 표현하기 충실하게 나타냈는지를 표시해라.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해요? 식별하고 목적 적합한 다음에 표현 충실성으로 가라. 거꾸로 얘가 먼저 표현 충실한지 그리고 목적 적합한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목적 적합한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충실하게 표현됐는지 이렇게 가야지, 얘를 먼저 보고 얘를 가면 안 된다. 그 밑에 가운데 박스 보세요. 표현 충실성을 확인하고 목적 적합성을 확인하는 거, 요거는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개념만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 자, 보강적 질적 특성은 비검적이. 자, 먼저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교 가능성은 두 가지죠. 기업 간 비교도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별 비교도 가능해야 돼요. 자, 기업 간 비교와 기관별 비교 모두가 가능해야 비교 가능한 정보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가능하다라는 것은 자, 능력 있는 회계 전문가가 각각 다른 각도에서 출발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서로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 정보는 검증 가능하게 작성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정보는 적시에 보고가 돼야 되죠.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적시에 제공돼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나올 문제를 제가 똑같은 문제를 알려드리죠. 언제 알려드릴까요? 시험 본 다음 날. 그러면 적시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기업들도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적시에 보공될 수 있도록 자,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하게 되죠.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했지만 요즘에는 어때요? 경제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보고해가지고는 이 계절산업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모든 상장 기업들은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죠. 이해 가능성. 자, 요 네 가지가 요 근본적인 질적 특성을 도와주는 보강적인 질적 특성이다. 자, 여기 밑줄 그십니다. 자, 96페이지. 95로 다시 오죠. 자, 보강적 질적 특성. 자,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요 네 가지는 목적 적합하고 표현이 충실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그래서 보강적인 질적 특성은 4개, 비검적이 요 네 가지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현상에 대한 두 가지 서술 방법이 동일하게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 방식이 가능하다면 보강적인 질적 특성은 이들 중 하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보강적 질적 특성의 네 가지가 뭐냐? 자, 96페이지에 1번 비교 가능성, 그 다음에 2번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3번 적시성, 4번 이해 가능성.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여튼 무조건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요 그림만큼은 완벽하게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 그거는 제가 다음번 강의 때 프린트로 놓아드린다 그랬으니까 그 프린트물만 자꾸 읽어주시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요거는 무조건 점수 받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거를 다 기억하려고 하면은 뭐 우리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고 제가 필요한 사항만
뽑아드리면 그것만 읽어주세요. 그럼 무조건 이 개념 체계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주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